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4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의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42강의 내용은요, 교재 제5편의 그 제6장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 발전,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또는 그 기존 있던 인력을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엔요, 공무원이 능력이 이렇게 개발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공무원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이런 객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해서 향상시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능력 발전의 방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이라든가 근무 성적 평정, 승진, 배치 전환, 제한 제도, 직무 확충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무원의 다음 장에 나오는 사기 양양 방안, 동기부여 방안 하고 조금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수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공무원의 사기 양양 방안은 될지언정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방안으로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요. 특히 이제 근무 성적 평정 같은 경우 이건 그 징벌적 목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그 능력 개발을 위해 전략적 관리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또 시험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차례로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훈련이요,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의 노동의 공무원을 하나의 노동자로 보고요, 노동의 기능 유지입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 관리 방법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기술을 향상하는 투자의 관점, 이거는 감가상각 유지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상쇄해가지고 유지시키는, 공무원의 노동력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은 현재 그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방안으로서 지금 그 현대적 관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육훈련은 이 노동의 기능 유지보다는 역량, 기술을 향상시키는 투자적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 하에서 각 직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직위분류제를 통해서 이제 자격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 자격을 제대로 공무원이 충족시키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점직자들이 충족시키는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을 합니다. 그거 파악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직위분류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과 같은 성과평가,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가지고 직위분류상에서 나온 각 직위의 요건사항들을 잘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파악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극복하도록 이렇게 해서 역량 기술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직장훈련하고 탈직장훈련 방법이 있고요. 오늘날은 그 좀 더 실용적 차원에서 또 그 직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직장
훈련보다는 직장 훈련, 즉 잡을 자기가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하는 상태에서 그 연속 손상에서 그 교육 훈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과제가 부여가 되고요. 자기가 그 재직을 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적게 들고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기에 대규모 인원을 놓고 효율적으로 막 이렇게 교육 훈련을 시키고자 할 때는 이 탈직장 훈련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수성 훈련은 훈련자들을 일정한 어떤 실험실 상황에다 놓고요. 트레이닝 그룹으로서 이렇게 해서 일정한 그 외부적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그 정형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그런 과제들, 토의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어떤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요인들, 태도,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그 OD 기법, 조직 발전 기법의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행태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수성 훈련 방안 많이 교육 훈련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분입 연구와 결합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분입 연구는 각 개별적으로 이제 토의 주제가 주어지고요. 소집단에서 과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협동 행위를 하는 방식인데, 하여튼 이 감수성 훈련하고 분입 연구는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실무 수습도 있고요. 액션 러닝, 뭐 역할 연기법, 모의 훈련법, 뭐 강의, 토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공무원 교육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훈련 성적 평정 제도라고 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훈련 성적 평정은 이제 그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교육 훈련 기관에서 받은 그 훈련 성적이죠. 특히 시험 성적인데 이것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상시 학습 제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상시 학습 제도라는 거는 공무원이 특정하게 어떤 온더 잡 트레이닝이라든가 오브 더 잡 트레이닝 두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정규화된 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수를 한 경우만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훈련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 과정을 다녔거나 어디 외부의 워크숍에 참여했거나 어떤 특별한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아니면 그 직장 내 어떤 그 인정받은 공식화된 그런 연구 모임에 일정한 참여를 했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참여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 다 교육훈련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훈련 시간이 그 4급 이하 공무원은 연간 100시간 이상 이렇게 이수하도록 요구해서 그런 시간 요건을 이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교육 훈련을 이제 정형화된 틀에서 좀 다양한 현장감을 살려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교육 훈련을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확대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서장이 과장 이런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의 그 교육훈련 기준 시간을 설정해서 이것을 달성 정도를 성과 달성 계약의 그 항목에다가 넣어가지고 부서 공무원,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제도적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교육훈련 다음으로 이제 그 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필요한 것이 승진입니다. 내려가는 거, 직급을 내려가는 거는 강임이고요. 올라가는 건 승진입니다. 자, 승진이라는 거는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이제 수직적 인사 이동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구분할 것이 승급과 승격이에요. 예. 예, 승급은 동일 직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호봉만 올라가는 거예요. 호봉만. 그러니까 직급이 상승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는데요. 승급은 직급은 제자리인데 호봉만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1년마다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공무원은요. 그것이 이제 승급 제도입니다. 예. 승진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그 연공서열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올려주려고 하는 어떤 시니어리티 룰에 의한 것이 승급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거는 그 직업 공무원제의 요소를 많이 반영한 거고요. 뭐 계급제적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인적인 요소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승급이 직위분류제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요. 계급제하고 이건 실적과 무관한 거고요. 이건 실적과 무관한 거죠. 실적과 무관한 거고요. 이건 동일 계급 내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을 주려고 하는 거 시니어리티 룰을 적용하는 거고, 이건 직업공무원제 문제적 요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격은요, 승진하고 다른 점은요, 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 등급, 이 직무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승진이라는 거는 직급이 올라가는 건데요. 이건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계급.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계급제적 요소에다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이렇게 가미한 공직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직무 등급은요, 직위분류제적 요소예요. 계급은 계급제적 요소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하고 좀 다르거든요. 계급제하고요, 직위분류제, 제가 대립적 개념입니다. 이 계급제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을 분류하는 거고요. 이거는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와 직위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을 하는데요. 이 승진하고 승급, 승격을 구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직 분류 체계하고 관련성을 갖는 요인이니까요.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급제하고 이제 직위분류제가 서로 대립적인 공직분류 체제입니다.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을 분류하는 것이고요.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수직적인 계급 하에서 그 계급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승진이고요. 직위분류 체제 하에서 특정한 직무에 있는 사람이, 직무들도 다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급에 의해서 보수 수준의 상하에 따라서 직무의 등급이 설정됩니다. 그 특정한 직무 등급에서 더 상위에, 즉 더 많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 상위 등급의 으로 그 상향 이동하는 거, 이걸 승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은 승진한 거하고 승격한 거하고 사실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승진하고 승격은 법적 개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 전략에서도 다른 것이니까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그 출제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예.
그다음에 승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승진 절차가요. 고위공무원단하고 그다음에 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보통 그 4급 이하의 공무원들 하고의 승진 심사의 과정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우선 안전행정부에서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후보자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영양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각 부처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승진심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에서 2, 3배수 인원을 이제 그 임용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진 인사 발령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발령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 나머지 이제 보통 4급 공무원의 임용 5급에서 4급으로 또 6급에서 5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4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요. 이제 보통 승진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해당 그 소속 기관장이 승진 임용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이제 승진 시험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투트랙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승진 적체 현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25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승진 적체 현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그 공무원 그 부서도 증설이 되고 증원이 되고 이런 현상도 사실상 이런 승진 적체 문제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이제 대우 공무원 제도, 그다음에 필수 실무관제, 그다음에 근속 승진제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그냥 일정한 경력, 근속 경력이죠. 그 근속 경력이 몇 년 이상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승진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7급 이하 공무원하고 이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직급화 제도라든가 통합정원제, 7급 이하 공무원의 통합정원제 이런 제도들도 다 이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들이고요. 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요소별 배점 비율은 현재 그러니까 그 훈련 성적 배점은 들어가지 않고요. 훈련 성적은 그 연간 10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훈련을 이수하기만 하면 그 최저 요건으로 갖추고요.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른 자는 근무 성적 평정이 70%, 그 다음에 경력 평정이 30% 이렇게 해서 7대3 비율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무 성적 평정이 승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적인 평가, 이것은 직위분류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성과평가 시스템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요. 근무성적 평정은 우선 능률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
성과 보상, 즉 승진이라든가 보수 이런 데다 반영함으로써 능률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전통적인 어떤 통제 위주의 인사 행정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역량 개발에다 초점을 두는, 즉 미래지향적, 과거 회귀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초점을 두고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은 결국 얼마나 객관적인 평정 기준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타당성 있는 그 평정을 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무성적 평정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평정 방법들의 특징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이제 서열법이에요. 이거 랭킹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랭킹 메소드요. 이 서열법은 보통 이제 소규모 조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그냥 한 부서 단위에서만 만약 사용하거나 직원이 뭐 5명, 10명 뭐 이렇게 그 소규모 뭐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피평정자들 이 소수 그룹들을 각 개인별로 이렇게 놓고요. 근무 수행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해놓고 이 평정자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누구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가장 상위에 놓고, 그다음에 뭐 협상을 많이 진행한 사람은 뭐 두 번째로 놓고, 단순한 그 지시된 업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사람은 뭐 하위에 놓고, 아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 마지막 단계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제 서열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고요. 소규모 집단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방법으로요. 우리 산출기록법이 있어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 단순 업무 같은 거를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이핑하는 일을 했다 하면은 공무원이 하루에 타이핑을 뭐 A4 용지로 몇 페이지를 타이핑을 했는가, 아니면 뭐 책을 이게 정리하는 사서 요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분류 작업을 몇 권을 했는지 하는 그런 산출 기록, 업무의 그때그때 일정 기간 동안 나오는 그 산출을 그때그때 측정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또 주기적 검사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주기적 검사법은 이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너무 긴 기간에서 이렇게 산출을 평가하면은 어떤 그 기간만에 성과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기를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단위로 나눠서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록법과 정기적 검사법은 좀 주기적 검사법, 요것은 좀 같이 병행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이제 이 도표식 평정법이에요. 이 그래픽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도 이 도표식 평정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무성적 평정은 그 평정 요소가요. 그 근무 실적, 근무 수행 능력, 근무 수행 태도, 이렇게 평정 항목이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정 항목별로 평가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실적이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냐, 또 책임도가 얼마나 무겁냐, 또
업무가 얼마나 완성되어 있느냐, 완성도, 그 다음에 얼마를 근무를 업무를 수행한 결과 그 어떤 그 예정된 시간대로 잘 시간을 완수해 나느냐, 적시성, 뭐 이런 요소들을 쭉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근무 수행 능력은요, 분석력이라든가 기획력, 의사소통 능력, 뭐 리더십, 협상력 등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발휘했느냐, 수행 과정에서 그것을 평정자가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태도요, 태도 적극성,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 그 다음에 그 수용도, 뭐 타인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도,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 이해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상관, 부하 또는 동료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성격 특성들, 태도 등에 관한 지표들을 쭉 뽑습니다. 자,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요,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은 최우수, 수에서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등급이 최우수에서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여기 매우 미흡은 1점이고요. 예, 미흡은 2점, 보통은 3점, 우수 4점, 최우수 5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각의 평가 요소별로 이 등급을 다 매겨가지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각 평가 요소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평정 기간 동안에 이 수준을 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오지선다형 방식이죠. 골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점수를 종합해 합산해 가지고 평정 결과를 내는 방법, 이것이 도표식 평정 방법입니다. 자, 이 도표식 평정 방법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 개량화해서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인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이 평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할로 이펙트라는 것이 있어요. 후광 효과라는 건데요. 사람이 얼굴이 예쁘면은 성격도 좋고 다 일도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됐을 때 다른 것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도 그냥 두루두루 다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 실적이 좋으면요, 근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 내가 잘 관찰은 못했는데 다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최우수에다 쭉 같이 해주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얘가 매우 미흡이잖아요. 실적이 매우면 뭐 능력이나 태도 이것도 다 미흡일 거다라고 쭉쭉쭉 같이 해주는 게 이제 할로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도표식 평정법의 상당한 한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량화해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이외에 또 이제 대표적인 그 개량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이에요. 우리가 이 발스라고도 이제 얘기하거든요. 행태기준 평정청도법은 우선 그 직무가 있으면요, job이 있으면 그 밑에 이와 관련된 하위 태스크들을 뽑습니다. 과제예요.
태스크 1, 태스크 2 이렇게요. 이렇게 과제들을 뽑아냅니다. 각각의 과제별로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태들을 나열합니다. 행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는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행태적 요소들을요. 쭉 여기다가 나열합니다. 행태적 요소들을요. 나열해 가지고 그 행태적 요소들을 각각의 1등급부터요. 쭉 상위 등급까지, 예를 들어서 6등급 이렇게까지 행태적 요인들을 쭉 서술식으로 쭉 나열합니다. 행태적 특징들을요.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피평정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를 평정자가 그 중에서 이런 행태를 보였네 하고 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요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나중에 이제 매겨서 그것을 좀 계량화를 좀 시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태 관찰 척도법은요, 요거와 유사한 게 행태 관찰 척도법이에요. 이거는 BOS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요,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차이점은 이 행태의 어떤 특성들을 나열한 다음에요. 아까와 같은 이런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대신 최우수, 미흡 이런 기준이 아니라요. 얼마나 자주 나타났느냐. 이런 행태를 빈번하다 또는 희소하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느냐, 자주 발견했냐, 아니면 거의 못 봤다, 보통 수준이다, 가끔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행태들이 얼마나 평정자가 관찰했을 때 얼마큼 나타났는지 피평정자를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관찰해서 그 행태상 특징들을 체크하는 이런 방식이 행태 관찰 평정 척도법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 피평정자가 그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싸운 적이 있었느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아니면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인이 참 어려운 그런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참 인내하고 끝까지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특정한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해 가지고 좀 질적인 평가를 제고하는 중요 사건 기록법.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표지법과 강제선택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실표지법이라는 건요, 사실표지법은 그 평정표에 여러 가지 그 평정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평정 요소들이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게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표지법은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피평정자에 관한 어떤 그 질문입니다. 질문. 여기에 사실표지법은 이런 그 피평정자가 친절한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욕을 한 적이 있나요? 자료를 모든 자료를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나요? 이런 식으로 피평정자가 한 그런 어떤 그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물어보고요. 그 중에서 yes, no만 답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표지법입니다.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 사실표지법 위에 이제 강제선택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강제선택법은요,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이 사실 표지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yes, no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이 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평정자에게 주관적인 선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선택법은 그 평정을 위한 그런 평정 항목의 기술들이요, 모호한 항목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2개 이상으로. 그래서 그 2개 이상의 항목 중에서 고르도록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항목, 각각의 항목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평정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 특정 항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다른 항목과 대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강제선택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그 근무성적 평정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오류들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헬로 이펙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근접 효과, 최근에 본 것이 가장 강하게 인상을 남기는 것이냐, 그런 효과, 그 다음에 뭐 관대화 경향. 난 우리 직원들한테 뭐 나쁘게 평가할 거 있어? 그러면서 다 부하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후하게 점수 주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그 주관적성이 개입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 요즘은 근무성적 평정 센터도 이렇게 독립시킨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평정하는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서요, 근무성적 평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무성적 평정은 크게 근무성적 평가하고 성과계약제도 2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성과계약은 이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직급 대상자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운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MBO라는 방식이거든요. 목표관리제에 근간을 둔 이렇게 성과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고위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과 목표들을 여러 가지 기간 미션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목표, 그 다음에 수단적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의 수도 좀 다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복잡한 체계로 돼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목표가 구체화되어 있고 좀 낮은 수준의, 그리고 적은 수준의 목표들을 설정했다라는 차이점들이 있는 것일 뿐이고, 뭐 평정 주기도 여기는 1회고 연 1회고요, 여기는 2회고, 뭐 그런 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식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또 뭐 차이점의 하나로는 여기는 이제 강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에는 몇 퍼센트, 최하위에는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의무적으로 강제 배분해서 관대화 경향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4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은 이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또 다시 강제 배분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평정 절차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자와 확인자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MBO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목표도 같이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서로 면담의 방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상의해서 설정을 하고요. 평정 결과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그 이 평정 결과에 수청 심사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성과계약 제도하고 근무성적 평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오랫동안 MBO를 기반으로 한 근무성적 평정 체제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이 MBO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직무성과계약제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MBO는 이제 버텀업 방식이에요. 버텀업 이거는요. 그러나 성과계약제도는 탑다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그 기관의 미션을 이 피평정자하고 같이 그 면담을 통해서 설정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탑에서 다운하는 아래로 하향식의 방식으로 해서 성과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관리제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지만은 계약을 체결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성과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요. 그 계약서대로 추후에 그 평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자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MBO하고 성과계약제도의 차이점의 비교 이거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평정 방법으로는 이제 다면 평가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면 평가라는 거는 그 상관 이외에 그 여러 그 사람들이 그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뭐 상관도 할 수 있지만은 부하라든가 심지어 동료 이런 직원 또는 민원인도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다면평가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너무 이제 인기 영합적인 그런 그 관리를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공식적으로 이 다면평가의 평정 결과는 어떤 그 보수 결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평정 오류들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평정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 를 계속 개발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평정의 방법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어떤 평정의 방법들이 어떤 그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 중에서 어떤 부분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요인이만큼요. 이외에 이제 근무성적 평정 외에 경력 평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력 평정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근무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갑경력, 을경력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그 직렬 내에 소속된 직위에 근무한 거를 갑경력이라 해서 100%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그 을경력, 병경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점 비율을 조금 하향 조정해가지고 이제 평가함으로써 경력 기간을 이제 얼마간 기간 근무했느냐라는 기간을 평정에다가 이제 그 평정 요소로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공무원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인사 관리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경력 평정은 가장 그 근무의 어떤 그 근속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민간 부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요. 민간 경력도 경력 평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현재 그 승진하기 위해서는요. 경력 평정 점수는 총 30점 만점,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정은 70점 만점으로 이렇게 7대3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